현명한 사람이 처음에 하는 일을 바보는 마지막에 한다. 막스는 이 문장이 최고의 투자 지혜이며 사이클의 중요성을 담은 놀라운 정서라고 말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투자는 단지 좋은 자산을 매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래 조건이 좋을 때, 자산 가격이 낮을 때, 잠시 수익이 높을 때, 리스크가 적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투자는 신용 사이클이 위축되었을 때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 법칙입니다. 이 책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경제와 기업이 사람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며 또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면 그에 대해 가장 정답에 가까운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 생각합니다. 책 자체에는 복잡한 설명이 많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반복해서 본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1,000억 달러를 운영하는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회장이자 공동 설립자입니다. 막스는 투자에 대한 철학과 현재 상황을 메모 형식으로 적어 고객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워렌 버핏도 매일 함에 막스의 메모가 있다면 가장 먼저 읽는다고 할 정도죠. 1장 왜 사이클을 공부해야 하는가? 투자란 금융시장의 미래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일어날 사건들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죠. 막스의 투자 철학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하나는 경제나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시적 미래를 결코 알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거시적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확신이죠. 예측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때만 뛰어난 성과로 이어집니다. 요컨대 똑같은 정보를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이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거시적 미래와 같은 영역에서 남들을 계속 앞서 나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시적 예측은 잘 이루어진다면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막스 자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게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막스가 알기 쉬운 정보라고 부르는 것들로 이를테면 산업, 기업, 주식의 펀더멘털과 펀더멘털에 투자할 때 지불할 적정 가격 그리고 지금 투자 환경에서 포트폴리오를 포지셔닝할 방법입니다. 처음 두 가지 주제는 주식 분석과 가치 투자의 핵심 요소입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들은 가격과 가치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가장 효율적인 가치 제한, 즉 가장 높은 상승 잠재력을 가졌거나 하락 위험에 비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죠. 정해진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의 포지셔닝을 최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유지해야 할 균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 사이클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자 할 때 필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나 일어나야 하는 일, 발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막스는 이런 것들을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막스는 자신의 생각에 리스크는 자본을 영구적으로 손실할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잠재적 이익을 놓칠 가능성인 기회 위험도 있다고 말하죠. 두 가지를 합쳐보면 리스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리스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막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 철학가 중 한 명인 피터 번스타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피터 번스타인은 리스크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범위가 있지만 그 범위 내의 무엇이 될지는 모른다. 때로는 그 범위조차 알지 못한다. 런던 경영대학원의 교수였던 엘로이 담스는 리스크는 일어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비즈니스,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한 가지 결과만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리스크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투자에는 여러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피할 수 없죠. 따라서 미래는 하나의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확률로 이루어진 확률 분포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률 분포란 간단히 말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과 그 일들의 확률을 추정하는 겁니다.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를 잘 다루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구체적으로든 약식으로든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확률을 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아니죠. 막스는 자신의 생각에 투자에서 성공은 복권 당첨자를 뽑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막스는 뛰어난 투자자는 볼프로 어떤 공들이 있으며 따라서 추첨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뛰어난 투자자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미래의 경향, 다시 말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에 대해 평균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전부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병에 검은색 공과 흰색 공이 총 100개가
50개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색 공이 나오는데 베팅하겠습니까? 병 속에 든 내용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베팅은 그저 추측입니다. 정보가 없는데 돈을 거는 것은 투기이죠. 검은 공 50개와 흰 공 50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똑같습니다. 확률이 50대 50이니 참가료를 내야 한다면 베팅은 바보 같은 짓이죠. 요컨대 병 속의 공에 대한 유리한 정보 없이 하는 베팅은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 속의 내용물에 대해 특별한 통찰력을 가졌다면 어떨까요? 검은 공 70개와 흰 공 30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보죠. 이 경우엔 당신이 맞힐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검은 공에 $10를 걸 수 있다면 $10를 벌 확률은 70%, $10를 잃을 확률은 30%입니다. 즉 10번 걸면 $4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베팅 상대는 병 속에 검은 공이 70, 흰 공이 30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당신이 이 정보를 안다는 사실을 몰라야지만 반반의 확률을 제시하겠죠. 만약 상대가 이 사실을 안다면 흰 공이 나왔을 때는 더 많이, 검은 공이 나왔을 때는 더 적게 베팅할 겁니다. 그러면 이 베팅은 다시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 게임에서 더 많이 이기려면 지식의 우위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뛰어난 투자자는 이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미래의 경향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압니다. 하지만 설사 확률을 안다 해도, 즉 경량에 대해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다 해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7대3이라는 것을 알아도 다음번에 무슨 공이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확률을 확실히 알아야지만 게임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막스는 경량에 대해 지식의 우위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사이클을 이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릅니다. 보통의 투자자는 사이클의 본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여러 사이클을 겪어보지 못했으며 금융력 역사를 읽지 않아 과거의 사이클의 가르침을 모르죠. 반면 뛰어난 투자자는 사이클에 주의를 기울이죠. 사이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합니다. 상승 국면의 초입인가 막바지인가? 현재 위험한 국면인가? 투자자들이 욕심이나 두려움에 움직이는가?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는가 위험을 감수하는가? 시장이 가열되었는가 냉각되었는가? 위의 항목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방어 중심이어야 하는가 공격 중심이어야 하는가? 뛰어난 투자자는 이런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 보통의 투자자들보다 이길 수 있는 우위를 가집니다. 이길 가능성이 질 가능성보다 높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유리할 땐 더 투자하고 불리할 땐 덜 투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기회는 다음의 경우에 더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유리한 시장 상황입니다. 경제와 기업의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을 때, 투자 심리가 뜨겁지 않고 냉랭할 때,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거나 너무 많이 걱정할 때, 시장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을 때, 보통 투자 수익에 대해 확률 분포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클에서 포지션이 중립일 경우, 즉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면 수익 전망은 정규 분포를 보입니다. 위와 같은 그래프죠. 그런데 사이클이 유리한 상황이면, 즉 앞서 말한 시장 환경이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면 확률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수익 전망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수익 전망이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때는 수익을 얻을 확률은 높고 손실을 입을 확률은 낮습니다. 반면에 사이클이 위험한 구간이라면 불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낮고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병 안에 검은 공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선 확률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병 안에 어느 공이 많은지 모르는 상태이거나 상대방만 아는 상황이라면 확률 분포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사이클 안의 포지션이 바뀌면 확률도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투자 견해를 바꾸지 않으면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병 속에 있는 공에 대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음에 무슨 색 공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사이클을 연구하는 사람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병 속에 공이 70대 30의 비율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유리하죠. 마찬가지로 투자자 역시 지금이 사이클에서 어디쯤인지 아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 유리합니다. 막스는 이 책에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우려 한다고 말합니다. 2장 사이클의 성격. 막스는 어떤 현상은 사이클이라고 설명하고 어떤 현상은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번갈아가며 표현합니다. 사이클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고 마찬가지로 시계추는 중간 지점에 위에 매달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 설명의 편의성에 의한 것이라고 막스는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투자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사이클은 오르내리고 시계추는 좌우로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임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와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패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한결같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말이죠. 마크 트웨인이 진짜 이런 말을 했든 안 했든 상승과 하락은 투자 환경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요구되는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영원히 발생할 겁니다. 막스가 그린 그림을 보면 사이클은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변동합니다. 가운데 중심선은 기본적인 방향 또는 장기 추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상향합니다.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기업 이익은 증가하며 시장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제, 기업, 시장의 발전은
과학적이지 않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단기적으로 심리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다양하죠. 환경이 바뀌면 심리는 분명히 바뀝니다. 하지만 가끔 환경의 변화가 없을 때도 심리는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책에서는 주로 가운데선 또는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한 변동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변동은 변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 변동은 사이클을 이해하고 인지하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A에선 과도하게 침체된 저점에서 중간 지점으로 회복합니다. B에선 중간 지점을 지나 고점으로 계속 움직이죠. C의 최고점에 도달하면 다시 D 지점을 지나 중간 지점 또는 평균으로 하향합니다. 중간 지점과 E를 지나 새로운 저점으로 하향 이동합니다. 최저점인 F 지점에 도달하고 다시 G를 지나 중간 지점으로 회복합니다. H 지점을 지나 새로운 고점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위 그래프에서 우리는 하나의 시작점 또는 종료점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사이클의 시작에 대해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떤 지점이든 그것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결과물이기에 지금의 사이클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엇 때문에 사이클이 시작됐나요? 또는 사이클이 끝날 때가 됐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은 시작되지도 끝나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현재의 상승 구간이 시작됐는가? 또는 상승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얼마나 멀리 왔는가? 하락 구간의 끝이 가까워졌는가?와 같은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죠. 말했듯이 사이클은 가운데선을 중심으로 진동합니다. 사이클의 가운데선은 일반적으로 장기 추세, 기준, 평균, 보통, 중도로 간주되며 옳고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반면 사이클의 극단은 되돌아가야 할 비정상적인 것 또는 과도한 지점으로 생각되며 대개의 경우 진짜 그렇죠. 사이클의 고점 또는 저점에서 중간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을 평균을 향한 회귀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죠. 사이클 패턴은 극단에서 중간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중간에서 다시 극단을 향해 움직이기도 합니다. 중간 지점이 얼마나 옳고 적절한지는 상관없습니다. 중간 지점을 지나 반대쪽 극단으로 가는 움직임은 계속될 겁니다. 저평가 상태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동에 멈추지 않고 고평가 상태를 향해 움직인다는 거죠. 중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중간 지점을 지나 반대쪽 극단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움직임이었다면 중간에서 멈췄어야겠지만 항상 합리적인 지점을 지나 극단으로 가죠. 사이클은 중간 지점에서 더 멀리 나아갈수록 즉 더 크게 이탈할수록 혼란을 일으킬 잠재력이 커집니다. 극단으로 움직이는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되면 되돌림은 더 격렬해지고 피해가 크죠. 다시 말해 경제와 기업이 지나치게 잘하고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처럼 중간을 벗어난 움직임이 커지면 혼란의 잠재력도 커진다는 겁니다. 상승 뒤에서 조정이 따라오고 붐과 거품 뒤에는 폭락과 패닉이 따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은 막스가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썼던 메모입니다. 인도에서 한 무리의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났다. 맹인들은 각자 코, 다리, 꼬리, 귀 등 서로 다른 부위를 만지고 서로 다른 설명을 했다. 장님들은 코끼리의 다리를 나무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근시안적인 투자자는 상승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본다면 장기 사이클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클 위의 사건들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맹인들이 코끼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설명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 사이클에서는 각각의 사건들이 다음 사건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클이 어느 한 극단을 향해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기고 저장됩니다. 그러다 더 멀리 가기 어려워지면 저장되었던 에너지가 반대 극단으로 가는데 쓰이게 되죠. 지금의 원인은 과거이며 과거의 결과가 지금입니다. 즉 사이클은 단순히 사건들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사건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유는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막스가 설명하는 사이클은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된 사이클이 다른 영역의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익 사이클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의 발표는 투자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의 태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책에서는 각각의 사이클을 분리된 별개의 부분으로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현실과는 다르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막스의 설명만큼 깔끔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사이클은 모두 얽혀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단순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잡다한 모험이라는 메모를 통해 사이클의 본질을 알아보죠. 사이클은 불가피하다. 가끔씩 상승장이나 하락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엄청난 극단을 향해 갈 때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오래된 규칙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사이클은 다시 시작된다. 결국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듯 대부분은 사이클을 따르게 된다. 사이클의 영향력은 투자자들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높아진다. 사이클은 자기 교정적이며 사이클의 전환이 반드시 외부의 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클이 한 방향으로 영원히 가지 않고 전환하는 이유는 추세가 스스로 전환에 대해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각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았을 때 사이클은 종종 실제보다 덜 대칭적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가격 변동은 변동성이라고 부르는 반면 긍정적인 가격 변동은 이익이라고 부른다. 시장이 붕괴되면 패닉을 판다라고 하는 반면 가격이 급등하면 이보다 상냥한 이름을 붙인다. 사람들은 사이클의 바닥에서 투자자의 항복을 말하지만 나는 신중한 투자자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매수하는 꼭지에서 항복을 본다. 금융 사이클은 대개 대칭적입니다. 모든 사이클의 움직임은 반대쪽을 가지고 있죠. 상승은 하락으로 이어지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황 뒤에 불황이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불황이 호황에 의해 생긴다는 사실도 알죠. 다만 이런 대칭은 사이클의 방향에만 적용될 뿐 움직임, 강도, 시기, 속도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승세는 더 크거나 작은 하락세로 이어지기도 하죠. 고점에 도달한 직후 하락세가 시작될 수도 있고 조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고점에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호황이 완성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뒤따라오는 불황은 고속 화물 열차처럼 빠르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막스의 오랜 파트너인 셸던 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선의 공기는 들어갈 때보다 빠질 때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 사이클의 방향은 대칭적이나 시기나 속도는 다르다는 말이죠. 호황은 천천히 만들어지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지만 하락은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그렇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했다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라는 말로 되돌아가보죠. 역사의 범주 안에서 세부 사항은 사건마다 다양하지만 기저의 주제와 메커니즘은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금융 사이클은 물론 금융위기에 있어서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2007년에서 8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부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엄청나게 발행한 데다 낙관주의 팽배, 위험 회피의 결여, 지나치게 관대한 자본시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둘러싼 위험 행동을 초래해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편협한 자들은 이 다음에 또 자격 없는 주택 구매자들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융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조심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낙관주의와 지나치게 관대한 자본시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지만 근본적인 사항은 확실하게 반복된다는 말이죠. 사이클의 소리를 듣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런 반복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장에선 사이클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말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이클은 분석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분석적이면서도 직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멀리 나아갈 것이라고 막스는 말합니다. 경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얻는 것이다 라는 격언처럼 사이클에 관한 가장 큰 교훈은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나의 글이 과거에 있었던 일, 그와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미래에 반복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막스는 자신의 책에서 추구하는 목표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3장 사이클의 규칙성. 막스는 2014년 가을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적고 런던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린드셀 트레인의 닉 트레인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닉 트레인은 막스에게 사이클이라는 것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딕셔너리닷컴에 따르면 물리학에서의 사이클은 원래값과 동일한 최종값으로 돌아가며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완전한 변화 현상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이클은 변동의 타이밍과 경로가 언제나 똑같기에 규칙적인 패턴을 따라 시작한 곳에서 다시 끝나죠. 하지만 경제, 기업, 시장,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와 행동은 이런 식으로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막스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아도 사이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에는 트레인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단지 사이클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케임브리지 사전에 따르면 비기술적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클에 대한 정의는 특정한 순서로 발생하는 한 무리의 사건들로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뒤따르며 종종 반복되는 것입니다. 막스는 이 정의가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막스가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기계적, 과학적, 물리적 과정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현상들이 기계적, 과학적, 물리적 과정에서 기인했다면 훨씬 더 믿을 수 있고 예측 가능했겠지만 잠재적 수익성은 훨씬 낮았을 겁니다. 큰 이익은 다른 사람들보다 현상을 더 잘 보는 데서 오기 때문에 사이클이 완전히 믿을 수 있고 예측 가능했다면 우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란 말이죠. 모든 분야의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그중 많은 부분이 무작위적이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는 경쟁사나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이클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채권은 발행 후 약 2년째의 디폴트가 나기 쉽다는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2주년이 가까워졌을 때 채권을 전부 매도하고 살아남은 것만 다시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설이 인기를 얻을
때쯤 발행 2주년 채권의 디폴트 클러스터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매우 달랐죠. 이 현상은 신뢰할 만할까요? 당시 하이힐드 채권의 역사는 고작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한 분석보다는 단순하고 유용한 규칙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망에 의해 만들어진 아무 근거 없는 추론이었습니다. 실제로 디폴트는 채권 발행 후 경과한 시간과는 분명 아무 상관없습니다. 막스는 시장이 계속 등락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왜 그리고 무엇이 이런 등락을 만드는지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언제 생기고 약해질지, 얼마나 멀리 갈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언제 중간 지점으로 회귀할지, 반대편으로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는 결코 알 수 없다고 하죠. 불확실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막스는 사이클의 타이밍에 대해 아는 약간의 지식 덕분에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얕고 사이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신과 오크트리의 동료들이 지난 22년간 누려왔던 우위의 원천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막스가 이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막스의 글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땐 이 장의 제목을 보면 이 장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이클의 규칙성. 사이클은 계산 가능한 공식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가? 다른 말로 적어보면 사이클은 규칙적인가? 우리는 이 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이클은 반복은 되지만 규칙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기회가 많죠. 규칙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이지 않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설사 그것이 얕은 이해일지라도 우위에 서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4장 경제 사이클. 경제가 성장할수록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장에서는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나옵니다. 하지만 막스는 경제학에 대한 자신이 가진 생각은 주로 상식과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신이 여기에 쓴 내용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장기 경제 추세. 많은 투자자들이 높든 낮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년 경제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투자자들이 묻는 성장은 단기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결국 단기적 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장기적 문제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단기 경제 사이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장기 경제 사이클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막스는 한 해 경제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노동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시간 증가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는 매년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생산량 증가는 GDP 상승과 같은 말이죠. 인구가 증가하면 GDP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출산은 경제 성장이 지속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근거입니다. 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면 GDP 성장은 역풍을 맞겠죠. 출생률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며 변화에도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중국의 한전의 정책은 2015년 어느 날 존재했다가 다음날 폐지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 노동자가 되어 중국의 경제 생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되려면 20년은 걸릴 것으로 보아야 하죠. 결론적으로 출산율의 변화는 GDP의 연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GDP 방정식의 또 다른 주요 요소인 노동시간당 생산량의 가치는 생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출생률의 변화처럼 생산성의 변화도 완만한 정도로 서서히 일어나며 효력을 발휘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의 주 변화는 주로 산업혁명과 같은 생산 과정이 발전하면서 생겨나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죠. 장기적으로 GDP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났지만 심각한 가속이나 감속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제 침체와 회복의 단기 사이클은 이런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단기 경제 사이클.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내놓은 예측과 결과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향후 1, 2년의 GDP 성장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진동하는 단기 변동에 해당합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은 분기마다 또는 해마다 거의 변하지 않는데 왜 단기적인 변화에 큰 관심을 쏟아야 할까요? 출산은 생식 활동으로 발생하며 그 이유와 발생 속도는 대개 시간이 지나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성 수준의 변화도 기술 개선에 의해 좌우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은 사람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개별 연도의 실제 GDP 수준은 사람이 개입합니다. 출생률은 노동시간의 장기 추세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 심리는 단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려는 의욕 또는 소비하려는 의욕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뉴스가 긍정적이거나 세금이 줄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때 또는 주식이 올랐을 때 심지어 응원하는 팀이 우승했을 때도 더 많은 소비를 합니다. 단기 변동의 또 다른 이유는 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판매량보다 재화의 생산량이 많다면 초과분은 재고로 쌓이죠. 결국 이것은 이후 재고가 원하는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생산을 하향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고의 증가와 감소는 경제의 단기 상승과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위의 요인들
즉 단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계적이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요소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상당수는 인간의 행동에 기인하며 따라서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막스는 단기 사이클, 즉 인간의 심리는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학자, 은행, 미디어에서 얻은 전망을 투자의 행동의 기초로 삼습니다. 막스는 그런 예측들이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은 달성하기 쉽다. 평균적인 수익률은 달성하기 쉽기에 성공적인 투자란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성공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 정보로 똑같이 맞았다면 성공한 것이 아니다. 성공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맞아야 할 필요는 없다. 남들보다만 덜 틀리면 된다. 즉 성공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더 뛰어난 예측에서 비롯된다. 과연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추정 전망은 정확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다만 이런 전망들은 흔히 공유되어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더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설사 전망이 실현된다 해도 말이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자료를 읽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의 전망은 늘 적당히 맞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쓸모없을 겁니다. 어쩌면 가치 있는 전망이란 다수의 전망에서 틀린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겁니다. 옳지만 보통과 다른 예측을 한다면 다른 시장 참가자 들이 예측을 반영하기 위해 자산을 재배치할 때 정확히 예측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볼 겁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세에서 벗어난 주요한 이탈은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한 이탈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막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망은 단순한 추정이다. 추정은 보통 정확하지만 가치가 없다. 추세에서 떨어진 주요한 이탈은 이탈을 예측한 전망이 옳다면 큰 돈을 벌겠지만 대개 이런 전망은 부정확하며 무가치하다. 중요한 이탈에 대한 몇 가지 전망들은 정확하고 유익한 것으로 밝혀지고 이 예측을 한 사람은 칭송받는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옳은 예측이 무엇인지 미리 알기는 어렵다. 종합해보면 장기 경제 사이클의 장기적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은 평가하기 어렵다. 단기 경제 사이클의 오르내림 역시 어느 한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지속적으로 더 잘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확한 예측에 대한 대가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예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솔깃한 일이다. 하지만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예측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에 대한 대가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예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솔깃한 일이다. 하지만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예측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줄여볼까요? 정확한 예측을 한다면 큰 수익을 보겠지만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이 책에서는 이런 문장이 많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몇 번을 더 생각하게 만들죠. 다시 단기 사이클의 예측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공이란 남들보다 잘하는 겁니다. 다수의 전망을 따라해봤자 시장 평균에 겨우 미칠 것이기에 다수의 예측을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려면 뛰어난 예측, 즉 다른 사람들의 전망에서 벗어나면서도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이탈은 자주 발생하지도 않는 데다가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려워 틀리는 경우가 더 많죠. 결국 전망에서 이탈할 것을 예측하며 투자하는 사람은 평균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번 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죠. 경제 사이클은 장기와 단기로 나눕니다. 장기 사이클은 노동시간과 시간당 생산량, 즉 GDP에 의해 결정됩니다.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생률과 기술 발전입니다. 이는 장기간 10년 이상의 주기로 변하죠. 단기 사이클은 심리와 자연재해나 전쟁, 세금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연재해야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심리는 예측하기 어렵죠. 즉 단기 사이클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기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측을 성공하면 보상이 크겠지만 결국은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니 경제 사이클은 장기 사이클로 봐야 합니다. 5장 경제 사이클과 정부 개입.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 채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는 드물죠.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경제 사이클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앙은행들은 주로 경제 사이클을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사이클을 책임지게 되자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 유익한 측면이 있고 대체로 피할 수 없다고 인식됐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은 경제력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려는 중앙은행은 경제에서 열기를 조금 식히려고 노력합니다. 그 방법으로 통화 공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며 유가증권을 팝니다. 중앙은행의 구성원들 중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는 이들을 매파라고 부릅니다. 매파는 위에 열거한 활동들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넓은 범위까지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억제할 수 있죠. 문제는 중앙은행들에게 고용 지원이라는 두 번째 책임이 생기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프로그램처럼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유가증권을 사들여 경제의 유동성을 주입하는 부양 조치를 통해 고용을 촉진합니다. 중앙은행의 구성원들 중 고용에 초점을 둔 이들을 비둘기파라 부릅니다. 경제성장은 고용을 촉진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죠. 반면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만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경제 사이클과 반대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즉 사이클의 정도를 제한하기 위해 번영의 시기에는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 시기에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를 부양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역시 부양해야 할 때인가 억제해야 할 때인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죠. 정부 경제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도구는 세금 및 지출과 관련된 재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자국의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면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며 경기 부양 수표를 나누어 주어 더 많은 돈이 소비와 투자에 사용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과열이 우려될 만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 자국의 경제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경제 활동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호황기에 적절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흑자 재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파티에 찬물을 끼얹어 소심을 읽고 싶은 정치인은 없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경제 사이클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힘이 지나치게 강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고 경제를 너무 높이 끌어올려 경기가 후퇴합니다. 반면 힘이 너무 약하면 기업 이익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재무부 공무원들은 사이클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이클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다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사이클의 극단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6장 이익 사이클. 일반적인 미국의 GDP 성장률은 연 2%에서 3% 정도입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그 정도는 심하지 않죠. 미국은 거의 항상 5%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며 이런 극단적인 수치도 10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사의 수익도 매년 안정적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익도 경제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보다 훨씬 더 심하게 상승하고 하락합니다. 따라서 이익은 GDP보다 더 심하게 변동합니다. GDP가 높아졌다는 것은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재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판매량의 증가와 판매 가격의 상승,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또 더 많은 소비를 뜻하죠. GDP 성장률이 높을 때 기업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고 낮을 때는 증가폭이 작거나 감소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사이클의 변동보다 이익 사이클의 변동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이익 증가의 관계는 불완전합니다. 이유는 경제 성장 외에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기업의 업종에 따라 이익 변화가 다릅니다. 산업, 원자재 기업은 경제 사이클에 직접적으로 반응해 GDP가 팽창할 때는 화학, 금속, 플라스틱, 에너지, 전선, 반도체 등이 필요하고 반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식음료, 의약품 같은 필수 소비재는 사이클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가의 소비재, 저렴한 옷, 신문과 같은 수요는 변동이 심하지 않으나 사치품과 여행 수요는 변동이 심하죠. 또 자동차나 집, 트럭, 공장처럼 고가의 내구재는 경제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에 침체기에는 교체를 미룰 수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덜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위에서 신문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1990년대까지 신문은 필수적인 정보원으로 여겨졌고 저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신문을 사보았습니다. 즉 신문은 이익 사이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신문사들은 점유율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익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신문 사업은 기술 발전이 불러온 장기 사이클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던 어떤 사업일지라도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이익 사이클은 업종 같은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만 경제 사이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경제 사이클보다 크게 변동합니다. 7장 투자자 심리의 시계추.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노력, 이익 사이클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완전히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심리 때문입니다. 감정이나 심리의 변화는 경제, 기업 이익 사이클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초래합니다. 막스는 시계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1991년에 쓴 메모를 인용합니다. 주식시장의 심리적 변동은 시계추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시계추가 움직이는 중간 지점은 시계추의 위치를 평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위치이다. 하지만 시계추가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은 매우 짧다. 시계추는 늘 아치의 극단을 향해 움직이거나 극단으로부터 멀어진다. 극단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되돌림에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하게 된다. 즉 되돌림에 필요한 에너지는 사실 극단으로 향한 움직임 그 자체이다. 해석하자면 폭락을 만들어낸 것은 거품 시절에 만들어진 에너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시장도 시계추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도치감과 침체 사이,
금전적인 발전을 축하하는 것과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사이, 너무 비싸지는 것과 너무 싸지는 것 사이, 투자자의 심리는 중도보다 양극단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막스는 문제가 없다라는 메모에서 이 주제에 대해 또 다시 썼습니다. 6가지 추가 요소를 정리했죠. 탐욕과 공포 사이,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 위험 수용과 위험 회피 사이, 신뢰와 회의 사이,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과 현재의 명확한 가치에 대한 주장 사이, 매수하려는 조급함과 매도하려는 패닉 사이. 시장이 한동안 강하게 상승할 경우 우리는 항상 위의 요소 중 앞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뒤의 요소들을 볼 수 있다. 사이클은 어느 극단을 향해 움직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극단에 도달한 뒤 모멘텀이 역전하며 다시 중간 지점을 향해 되돌아가죠. 시계추 또한 평균 또는 중간 지점을 향해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 지점을 지나 반대쪽으로 향합니다. 시계추의 움직임은 왜 중요할까요? 사이클이 지나친 상승과 하락은 주로 심리적 과도한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시계추의 과도한 움직임을 이해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즉 거품이나 폭락에서 피해를 피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초보적인 요건이기 때문이죠. 시장 참가자들이 극단으로 움직이는 행동, 즉 더 많은 수익을 얻으리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결국 하락이 일어날 상황을 만드는 대신 정상적으로 행동한다면 세상은 더 안정적이고 덜 격렬하며 오류도 적은 곳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스는 중도라는 메모에서 기준 저격의 불가능성에 대해 썼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해서 내가 투자한 업계에 몸담은 47년 동안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은 플러스 37%에서 마이너스 37%까지 흔들렸다. 좋은 해와 나쁜 해를 평균 내보면 평균 10% 정도였다. 그렇다면 1970년부터 2006년까지 47년 동안 S&P 500의 연간 수익률이 평균 2% 내외였던 적, 즉 평균은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인 8에서 12%였던 적은 몇 번이나 될까? 딱 3번뿐이다. 47년 중 3번만 평균이었고 13번은 30% 이상 올랐거나 10% 이상 떨어졌다. 평균이 확실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수익률이 극단적일 때는 여러 해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몰려있다. 폭락과 폭등은 연달아 일어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평균의 오류를 보여주는 메모입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막스가 말했듯 시계추의 중간은 시계추의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위치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죠. S&P 500이라는 시계추가 47년간 움직일 때 시계추의 중간, 즉 평균 수익률은 10%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머무르는 시간은 47번 중 단 3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0%라는 수익률은 S&P 500의 수익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수익률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오르내림이 있었습니다. 평균 수익률만 봐서는 시계추의 양극단으로의 움직임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기분을 갖고 좋은 일을 기대하는 때에는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합니다. 탐욕은 투자 경쟁을 유발하며 사람들은 시장을 상승시키고 자산 가격을 높이죠. 또 반대의 경우엔 사람들의 기분이 좋지 않고 부정적으로 변해 두려움이 커집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잃을까봐 걱정하고 이로 인해 구매가 위축되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죠. 다음은 중도에서 탐욕과 공포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에 대해 적은 내용입니다. 나는 시장이 탐욕이나 공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탐욕 때문이든 공포 때문이든 그것은 시장을 극적으로 움직인다. 1999년 기술주에서 일어났던 일은 탐욕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신중한 투자자들은 바보가 된 기분을 느꼈다. 모든 이들은 기술주가 끝없이 오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었다. 내가 아는 누구도 2000년에 기술주 거품을 터뜨린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쨌든 탐욕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자 얼마 전까지 기회를 잃을까봐 걱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돈을 잃을까봐 걱정한다. 탐욕과 공포는 투자자들이 따라 움직이는 가장 명백한 심리적 흐름입니다. 다른 중요한 심리적 변화는 도취감과 침체입니다. 도취된 투자자들은 현재의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흥분해서 이익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부풀립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탐욕을 가질 만큼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죠.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를 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가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투자자들은 미래 사건에 대해 호의적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가격이 오른 자산을 매수하고 높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합리적인 예측조차 거절하고 매수를 줄이죠. 뛰어난 투자자는 성숙하고 합리적이며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며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투자 펀더멘탈과 환경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이들은 탐욕과 공포 사이의 균형을 맞춥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낙관적일 때는 탐욕스럽고 비관적일 때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다음은 소파에서라는 메모에서 심리적 움직임에 대해 쓴 내용입니다. 투자자들은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보다 단순히 긍정적인 것들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훨씬 자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좋은 소식이 가격을 상승시켰을 때 낙관적이 되어 매수를 열망한다.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잘 다룬다면 투자 성과를 향상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심리는 변하고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도 심리 변화와 함께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탐욕과 공포 사이의 변화는 심리라는 시계추의 전형적인
움직임입니다. 사실 이것은 투자자 대부분의 행동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죠. 사건이 긍정적이고 기대가 커지면 시장은 상승하고 사건이 부정적이고 공포가 확산되면 하락합니다. 뛰어난 투자자는 심리적 과도한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막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다수의 뛰어난 투자자들은 천성이 감성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냉정한 본성이 그들의 성공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죠. 여기에 관해 막스가 자주 듣는 질문이 냉정함을 배울 수 있냐는 겁니다. 막스의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막스는 사람들이 감정을 살피고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에게는 쉽고 타고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건이 도취감을 낳고 도취감은 낙관주의를 낳고 낙관주의는 탐욕을 높이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투자자의 상황인식을 장밋빛과 흑빛 사이를 오가게 합니다. 다음은 소파에서 라는 메모의 내용입니다. 투자자들이 적절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감정적으로 세상을 평가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긍정적인 사건에만 주목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무시하기도 하며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들의 인식과 이해가 균형을 이루고 중립적인 경우는 드물다. 결론은 투자자 심리가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모두에 똑같은 비중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유익한 측면과 해로운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보통의 투자자들은 둘 중 하나에만 집착한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반적인 것들은 꽤 좋은 것과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사이에서 변동한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인식은 결함이 없는 것에서 희망이 없는 것으로 움직인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항복한다. 막스는 자신의 친구인 존 브룩스에게 투자자들이 삶에 만족할 때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들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지표, 경제 강화, 주가 반등, 저조한 지표, 연준이 완화 가능성이 높음, 주가 반등, 예상과 같은 지표, 낮은 변동성, 주가 반등, 은행들이 40억 달러를 벌었다, 사업 환경이 우호적, 주가 반등, 은행들이 40억 달러를 잃었다, 나쁜 뉴스가 제거됨, 주가 반등, 석유 가격 급등, 수요에 기여하며 세계 경제 성장, 주가 반등, 석유 가격 하락, 소비자 구매력 증가, 주가 반등, 달러 가치 급락, 수출업자들에게 긍정적, 주가 반등, 달러 가치 상승, 해외 수출업자들에게 긍정적, 주가 반등, 인플레이션 급등, 자산 가치 상승 초래, 주가 반등, 인플레이션 하락, 수익을 질 향상, 주가 반등. 물론 같은 행동은 반대의 방향에도 적용됩니다. 심리가 부정적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지표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우수한 투자자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모두를 인식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저울질하고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그러나 도취관과 낙관주의는 보통의 투자자들이 사건을 정상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침체와 비관주의는 사건을 나쁘게만 보며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투자 비결 중 하나라고 막스는 말합니다. 8장 위험에 대한 태도의 사이클. 지금까지 우리는 사이클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 그에 앞서 투자의 본질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자들은 미래의 사건에서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포지셔닝합니다. 뛰어난 투자자는 다른 사람보다 포지셔닝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투자자들은 자신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전과 고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막스는 자신의 생각에 똑똑한 투자자는 본인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의견을 갖기는 하지만 그 의견이 맞으리라고 크게 확신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말이죠. 투자는 미래를 다루는 것이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투자는 쉬워질 것이고 이익은 확실하겠지만 낮을 겁니다. 리스크는 투자에서 주요한 문제의 원천이므로 리스크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처리하는 능력은 뛰어난 투자자의 특징이며 투자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른 환경을 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번 장에서는 사이클 내에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 투자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겁니다. 어쩌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막스는 1967년에서 69년 시카고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자신 평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투자의 기본을 알려주는 그래프를 받고 그것은 막스 자신의 이론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막스가 50년 전 처음 본 이 그래프는 보통 위험한 자산일수록 수익률이 높다. 그러므로 돈을 벌고 싶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만 이런 해석은 틀렸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막스는 이 그래프를 더 위험해 보이는 투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기 국채와 스타트업 둘 다 7%의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면 대다수의 사람은 국채를 선택할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7%보다 확실한 7%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시카고 화퍼의 기본이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을 선호하고 위험을 비선호합니다.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위험이 커지는 것을 감수하는 대신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실제로 위험 대비 보상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높아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보상이 큰 것뿐이죠. 위험 회피자들은 넉넉한 보상이 기대될 때만 위험이 따르는 투자를 합니다. 위험 회피는 투자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투자에 신중하다. 특히 위험한 투자에는 주의 깊게 분석한다. 보수적인 가정을 하고 회의적으로 분석한다. 더 큰 안전 마진을 요구한다. 위험이 높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요구한다. 이해할 수 없는 투자는 거부한다. 뛰어난 투자자는 위와 같이 행동하고 투자자라면 모두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또 시기에 따라 위험에 대한 태도는 변하고 또 그 변하는 태도 때문에 투자 환경을 바꿉니다. 투자 환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다음은 2004년 10월 오늘날의 리스크와 수익이라는 메모에서 투자 환경 조성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 투자자가 이렇게 말한다. 5년물에 투자한다면 4%는 받아야 한다. 국채 10년물이라면 6%는 받아야 한다. 만기가 길수록 리스크가 높아지니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이것이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 곡선이 상승하는 이유이다. 역사적으로 S&P 500 주식들은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니 이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만 매수하겠다. 따라서 13%의 수익률을 얻기 힘들다면 나스닥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다. 주식으로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부동산의 비유동성을 고려한다면 15%는 돼야 한다. 이것이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우리 대다수에게 친숙해진 자본시장선이 만들어진다. 위에서 설명한 과정, 다시 말해 위험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리스크와 수익률이 정비례하는 자본시장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으로 더 큰 리스크를 수용할수록 예상되는 수익률의 증가분,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결정되며 리스크에 따른 수익률도 정해집니다. 이럴 때 세상이 합리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겁니다. 더 위험해 보이는 투자는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수익이 증가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다. 기대 수익률은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 수용도에 따른 보상이 다른 지점보다 훨씬 많거나 적은 지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세상이라면 리스크가 적은데도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세계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왜곡되면, 즉 리스크가 낮은데도 수익률은 높은 상태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격까지 오르거나 내릴 겁니다. 그 결과 왜곡은 조정되고 위험에 적절한 수익이 제공되게 되고 투자자는 다시 위험을 증가시켜야만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늘 이런 방식으로만 행동한다면 세상은 효율적인 시장이 될 겁니다. 효율성에 대해 일반적인 이론을 무시하기에는 이 내용은 너무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여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예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때로는 위험을 지나치게 회피하고 과하게 위험을 수용합니다. 앞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 도치감, 낙관주의, 탐욕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평소보다 위험을 덜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않고 안전마진이 적어도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황기에 사람들은 더 낙관적이고 경계심을 버리며 위험한 투자임에도 적은 리스크 프리미엄에 만족합니다. 게다가 비관적이지도 불안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더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리스크가 없는 안전자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죠. 이 때문에 위험자산의 가격은 안전자산에 비해 상승합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투자는 나쁜 시기보다 좋은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자본시장선의 기울기는 편평해집니다. 즉 위험을 잘 의식하지 않는 시기 또는 리스크 수용도가 높은 시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요구가 감소해 자본시장의 기울기가 편평해지고 위험에 대한 보상이 줄어듭니다. 자본시장선의 기울기가 낮다는 것은 리스크 증가에 비해 수익률 증가폭이 적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위험 수용에 대한 보상이 평균 이하라는 뜻이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건이 낙관주의를 높인다. 낙관주의는 사람들의 위험 수용도를 높인다. 위험 수용도가 높아지면 더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한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위험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감소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높아진 자산은 훨씬 위험해진다. 위험은 투자자들이 낮다고 느낄 때 더 높습니다. 그리고 위험 보상은 리스크가 최대일 때 가장 적죠. 합리적인 투자자는 이 순간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 호황기의 사람들은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가격은 안전자산에 비해 너무 비싸집니다. 이 말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안전자산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즉 호황기에 리스크가 높은 투자가 많아지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투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보다도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위험 회피를 간과한 태도 때문에 어떤 리스크도 알아채지 못하고 가격을 밀어올리고 꼭지에서 매수했던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은 가격을 끌어내리고 바닥에서 매도합니다. 그들은 투자 실패를 경험하면서
상황에서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부분으로 확신하고 그 결과 위험 회피 성향은 극단으로 나아가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과장되고 다음의 그림처럼 자본시장선의 기울기는 다시 가팔라집니다. 이런 그래프는 위험 회피 시장에서 나타나며 위험 수용에 대한 과다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과도하게 위험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보상이 높아지는 거죠. 모든 일이 잘 굴러가고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 투자자들은 미래를 장밋빛으로, 위험을 친구로, 이익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낌으로 가격에 위험 회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불안정합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성향을 증대시켜야 할 때 위험 수용을 합니다. 반대로 상황이 비관적이면 투자자들은 시장을 돈을 잃는 것으로, 리스크는 피해야 할 것으로, 손실이 나는 것은 벌어지기 쉬운 일로 생각합니다. 고점에서 한계가 없어 보이던 위험 수용 성향은 바닥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극성 때문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가격은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죠. 정리하자면 리스크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할 때 투자 유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투자 환경이 부정적일 때 보이죠.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은 언제나 매우 낮은 수준에서 매우 과다한 수준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도, 즉 지나치게 많은 것과 지나치게 적은 것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스는 투자자로서 경험을 통해 중도는 거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이클은 항상 극단에서 합리적인 중간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합리적인 지점을 지나 반대쪽 극단을 향해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통계학자가 이 그래프를 본다면 평균적으로 중앙값에 있거나 가운데를 향한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중간 지점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 즉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사이클은 중간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보냅니다.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의 항상 탐욕 아니면 공포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투자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경제 사건 때문일까요? 예상치 못한 기업 실적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투자 리스크는 사람을 도취시키는 투자 환경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과다하게 높아졌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가격에 도달할까요? 위험 회피와 경계심이 사라지고 위험 수용과 낙관주의가 지배할 때입니다. 이런 상태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부족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007년에서 8년 세계 금융 위기는 막스 인생에서 가장 큰 하락을 경험한 때였고 여러 사건들이 이미 위기를 예고하고 있었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정부는 주택을 사라고 권유했고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던 사람들도 주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 고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만들고 그것들을 묶어 팔았습니다. 이 과정은 아무 의심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미디어들은 연일 리스크가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죠. 이런 과정들은 위험 수용 성향이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은행들은 비정상적으로 순조로운 상황이 지속되며 성공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위기가 닥쳤습니다. 막스는 2007년 바닥을 향한 경주라는 메모에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메모를 쓴 이유는 한 기사 때문이었죠. 나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봤다. 영국 2위 주택금융기관인 에비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기준금액을 부부 합산소득의 3.5배에서 6배로 올렸다. 이런 결정은 지난주 뱅크 오브 아일랜드가 4배에서 4.5배로 올린 뒤에 이루어졌다. 예전에 비해 대략 50% 이상 더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을까? 기존의 기준이 보수적이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날 저금리 때문에 전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에비는 왜 하필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뱅크 오브 아일랜드가 4.5배 수준으로 올리니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5배로 올린 것이다. 말 그대로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는 중이다. 여기에 두 개의 인용구를 그대로 소개한다. 존 케네스 캘브레이스의 말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계의 재앙은 금방 잊힌다. 더 나아가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젊고 확신에 찬 신세대들이 엄청난 혁신을 발견한 양 생각한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놀라운 기적을 평가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피난처로 치부된다. 두 번째 인용구는 워렌 버핏의 글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 신중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우리 일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 메모는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자본 제공자들의 신중함이 과도하게 줄어들어 바닥을 향한 경주가 계속되고 있다. 만약 오늘날과 같은 시장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한동안 수익 측면에서 뒤처지며 고루한 늙은이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었을 때 당신이 냉정함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라면 그리 큰 대가는 아니다. 자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조심성 없는 시기 이후에는 언제나 큰 대가가 따르는 조정이 따라왔다. 워렌 버핏의 말은 이런 내용을 잘 녹여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조심하지 않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공황에 빠져 침체되고 위험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2007년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시계추가 극단으로 움직여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위험 회피 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서 7년 지나친 위험 수용은 무모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가져왔죠.
대규모 담보대출이 묻어남고 주택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권 등급이 하락했고 채무 불이행이 속출했으며 주택 가격이 붕괴했고 기존 주택은 판매가 불가능해졌죠.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무너졌고 유동성이 사라졌습니다. 신용 가용성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수많은 은행들이 큰 손실을 겪었으며 구제금융을 받거나 파산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간단히 말해 투자자들을 아주 겁먹게 했습니다. 높은 자신감은 공포로 바뀌었고 과도한 위험 수용은 과도한 위험 회피로 바뀌었죠. 그 결과 매도자들이 앞으로 달려나왔고 매수자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했죠. 이 모든 일들은 높은 위험 수용이 높은 위험 회피로 바뀌면서 비롯됐습니다. 지나친 위험 회피는 가격을 가능한 낮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낮다는 것은 추가 손실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뜻입니다. 즉 높은 위험 회피 성향은 손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위험을 피하려고 할 때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매수하기에 가장 안전한 시기는 대개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고려하고 있는 투자에 관해 딱 한 가지만 질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격에 낙관주의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고 막스는 말합니다. 낙관주의가 높다는 것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사건들이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죠. 하지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가격은 낮을 것이고 기대도 없을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으니 좋은 방향으로 조금만 돌아서도 가치는 상승되겠죠. 막스는 소극적인 태도의 한계라는 메모에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은 투자를 성공시키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주 신용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로 하기보다 굴복했다. 그때 나는 낙관적인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비관적이었다.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다가올 붕괴를 대비할 수 있는 단단한 포트폴리오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뿐이었다. 이들이 지난주에 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일은 본격적으로 증권을 매입하는 것뿐이었다. 그 결과 가격은 계속 하락했다. 막스는 부디 이 동시에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불합리하고 지나친 위험 회피가 어떤 느낌인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얻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막스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나친 위험 수용은 위험을 만들며 과도한 위험 회피는 시장을 침체시키지만 최고의 매수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이고 침착한 투자자들은 아주 소수이기에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심리나 감정이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욕심과 두려움, 의심과 신뢰,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보통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우세할 겁니다. 시계추가 중간에 머무르지 않듯 심리 사이클도 투자자들이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이 잘 풀릴 때는 더 낙관적이고 위험 수용을 하는 반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걱정이 많아지고 위험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가장 신중해야 할 때는 기꺼이 매수하고 가장 공격적이어야 할 때 매수를 꺼린다는 뜻이기도 하죠. 뛰어난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반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9장 신용 사이클.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 활동의 근본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경제 및 이익 사이클과 펀더멘탈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 태도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금융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때때로 신용 사이클을 자본시장 사이클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본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금을 의미하는 반면 신용은 자기 자본이 아닌 부채입니다. 자본시장 사이클이 신용 사이클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말이죠. 대출 시장에 대해선 신용 사이클이라고 말할 것이고 자금 조달의 전반적인 가용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사이클이라고 말할 겁니다. 활짝 열리고 쾅 닫힌다 라는 메모에서 신용 사이클에 대해 발췌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익이 GDP보다는 심하지만 비교적 완만하게 변동한다면 주식시장은 왜 그보다 더 크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걸까? 나는 이것이 심리가 자본시장의 가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간단히 말해서 경제가 약간 변동하면 이익은 꽤 크게 변동하는 반면 대출 창구는 활짝 열리고 쾅 닫힌다. 신용 사이클은 가장 변동이 심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다음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라는 메모에서 위의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산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 자체를 지탱하는 신용 가용성에 대해 큰 변동을 일으키려면 경제에 아주 작은 변동만 일으키면 된다. 경제에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친다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신용 사이클에는 아주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신용 사이클은 창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땐 열려있고 어쩔 땐 닫혀있죠. 금융업계 사람들은 돈 빌리러 가는 곳을 대출 창구라고 말합니다. 창구가 닫혀있을 때는 자금이 부족하고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창구는 활짝 열려있다가 한순간에 닫힐 수도 있죠. 핵심은 변동한다는 겁니다. 신용 사이클은 왜 중요한가? 첫 번째,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자본과 신용은 자본시장이 닫으면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부채를 전액 상환하지 않고 롤오버, 즉 기존 부채를 다른 부채로 전환합니다. 다시 말해 자본시장 사이클은 이런 전환 과정, 즉 채무 차환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도 단기 시장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종종 장단기 불일치를 만들어내며 잠재적 금융 붕괴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30년 만기
자기 주택담보대출을 팔았는데 갑자기 예금자들이 불안해하며 모두 같은 날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용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경색은 기업의 실제 현실보다 더 큰 공포를 확산시키죠. 대부분의 금융위기에서 이런 공포 심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 사이클의 움직임. 이제 신용시장의 성격과 중요성을 이해했을 겁니다. 다음 주제는 신용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때에는 신용 가용성이 높고 어떤 때에는 신용 가용성이 낮을까요? 신용 가용성이 높다는 것은 대출을 받기 쉬운 상황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막스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라는 메모를 통해 이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번영의 시기로 들어간다. 자본 공급자는 자본 기반을 확대하며 번창한다. 나쁜 소식이 거의 없어 위험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위험 회피 성향이 사라진다. 금융기관은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하고자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신용 기준을 낮춰 계약을 완화하며 점유율 경쟁을 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초에 말했듯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어진 대출은 자본 파괴로 이어진다. 즉 부실한 프로젝트에 자본을 공급해서 결국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시점이 되면 상황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손실 때문에 대출 기관은 의욕을 잃고 투자를 회피한다. 위험 회피 성향이 늘면서 금리가 오르고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용 가능한 자금이 줄고 자격 있는 자에게만 대출이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자금에 굶주린다. 채무 롤오버를 할 수 없게 되어 채무 불이행과 파산이 일어난다. 이런 과정은 경기 위축의 원인이다. 물론 이런 극단의 상황이 오면 상황은 다시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한다. 이런 시점에서도 역투자가들은 고수익을 얻는 시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 회복이 시작된다. 막스는 이런 과정을 단 몇 마디로 줄였습니다. 이 내용이 신용 사이클의 핵심이며 사이클이 끝없는 연쇄 반응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호황으로 대출이 늘면서 잘못된 대출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결국 대출 기관이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게 되면서 호황은 끝이 난다.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된다. 시장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할 사람에게 물건을 보내는 경매장입니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죠. 자본을 제공할 기회는 가장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일 대출기관에게 주어집니다. 2007년 2월에 쓴 바닥을 향해 경주라는 메모에서 자본 제공자들이 호황기에 사업을 확정하고자 하는 열망에 관해 적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닌 당신에게 오게 하고 싶다면 당신의 자금을 싸게 만들어야 한다. 저렴한 가격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길이다. 자금을 저렴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출 이자를 낮추는 것이다. 결국 이런 호황기에 대출을 내줄 수 있는 기회는 가장 낮은 수익률과 가장 위험한 구조를 받아들이는 자본 제공자에게 돌아갑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존재할 때는 경매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만 위험 수용이 강할 때는 대출기관들이 대출할 기회를 잡기 위해 탐욕스럽게 경쟁에 과열됩니다. 결국 대출기관들의 수익률은 너무 낮아지고 리스크는 커지는 거죠. 따라서 신용시장의 과열된 경매는 실제로는 패자인 승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막스가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말한 이유죠. 이 책에서는 어떤 사이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른 종류의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봅니다. 신용 사이클에서는 이것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본시장 사이클은 기술주 거품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펀드로 조성된 자금으로 지나치게 많은 회사가 생겨났는데 사업 타당성이나 수익 전망 등은 거의 없는 회사들이었죠. 기업 공개에 대한 수요가 휘몰아쳐서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급상승했고 벤처 캐피털 펀드가 세 자릿수 수익률을 보고하면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막스는 중도라는 메모에서 사이클의 과정에 대해 짧게 요약했습니다. 때때로 자본 제공자들은 단순한 실수로 많은 상황을 놓쳐버린다.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 얼마든지 자본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조차 자금에 접근하지 못할 때도 있다. 자본시장의 양상은 심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지표이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보며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무분별하게 자본을 공급하려는 의욕이 강해지만 호황기가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위기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 대출자 전체에 대해 자금 조달이 거부된 뒤 발생한다. 이제 막스는 신용 사이클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세계 금융 위기를 말해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기였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세계 금융 위기는 금융 시스템과 신용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경제 호황이나 기업 이익이 확대되면서 생긴 거품이 아니었죠.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 하나가 이런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제할 만한 경험자가 없었죠. 이런 상황은 모두가 집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진한 공무원들에 의해 조정되었습니다.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소득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멋진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사이클은 극단까지 올라갔고 그 결과는 국채와 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 가격의 폭락이었습니다. 2008년 마지막 15주 동안 극단으로 떨어진 신용 사이클의 하락세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다행히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고 이는 형세를 바꾸었습니다. 신용시장 사이클이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또 입증된 것이죠. 세계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극심한 신용 사이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금융위기의 과정을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출이 쉬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만 알면 충분합니다. 막스가 열림과 닫힘이라는 메모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처럼 자본시장의 사이클은 단순하게 작동하며 그 메시지도 알기 쉽습니다. 경직된 신용시장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보입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 위험 회피 성향의 고조, 가치와 관계없이 대출과 투자를 꺼림, 곳곳에서 자본이 부족, 경제 위축과 차환이 어려움, 채무 불이행과 파산, 구조조정, 낮은 자산 가격, 높은 잠재 수익률, 낮은 리스크, 과도한 리스크 프리미엄. 종합해보면 이런 특징들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공포에 투자하기를 꺼리죠. 이와 반대로 신용 완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보이죠. 이득의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함, 위험 회피 성향의 감소, 지나치게 많은 자금,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려 함, 나쁜 주식을 매수하려 함, 높은 자산 가격, 낮은 수익 전망률, 높은 리스크,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 위의 요소를 보았을 때 투자자들은 위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완화된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증권의 질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하죠.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낙관론이 높아지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일 때 자본시장은 크게 완화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붕괴할 정도로 많아진 부채이죠. 핵심은 일반적으로 신용 완화는 자산 가격을 높이고 후속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반면 신용 경색은 가격을 낮추고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사이클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며 위험 회피 성향이 적고 투자자들이 열정적일 때 사이클은 정점에 도달합니다. 신용 사이클의 정점에서 자금 제공자들이 경쟁을 하고 결국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낮은 금리, 낮은 신용 기준, 부실한 거래, 부적절한 대출 연장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용 사이클의 반대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죠.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며 위험 회피 성향이 올라가고 투자자들은 침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자본을 제공하려 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사람보다 대출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갑이 되게 합니다. 그 결과 자본 제공자들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튼튼한 채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이런 상황이면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투자는 단지 좋은 자산을 매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래 조건이 좋을 때, 자산 가격이 낮을 때, 잠재 수익이 높을 때, 리스크가 적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투자는 신용 사이클이 위축되었을 때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신용 사이클을 닫힌 국면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죠. 10장 부실 채권 사이클. 막스는 30년 전에 브루스 카시와 동업을 시작해서 1988년에 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첫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부실 채권은 부채가 상환되지 못하니 이자가 지급되지 못할 거라 여깁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 투자자는 왜 부실 채권에 투자할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 회사가 파산을 하면 기존 소유주는 사라지고 기존 채권자들이 새로운 소유주가 됩니다. 채권자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회사에서 현금, 새로운 채권, 향후 회사의 소유권으로 이루어진 자기 몫을 가져갑니다. 1988년에 시작된 부실 채권 투자는 경쟁자가 거의 없었으며 이해하는 사람도 드문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유리했습니다. 이런 조건, 즉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막스의 펀드는 이후 29년 동안 높은 평균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990년 하반기 카시와 막스가 함께 헤쳐온 세 가지 위기 중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하위 투자 등급 채권 시장이 붕괴된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막스는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수해 1990년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부실 채권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탁월한 투자의 필수 요소는 무분별한 신용 확대입니다. 처음에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이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하는데 엄격한 신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하이힐드 채권은 넉넉한 이자를 제공하고 채무 불이행이 거의 없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수요를 증가시켜 결국 낮은 신용도의 채권도 발행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안전 마진이 부족해지고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상환받지 못할 채권이 발행되는 거죠. 무분별한 신용 확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반부에 불과합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 부채 상환이 어려워져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은 이제 위험을 회피합니다. 매수자가 부족해지고 매도자가 많아지면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죠. 결국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아무 가격에서나 채권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이 부실채권의 저가 매수를 가능하게 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물론 사이클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다시 회복되고 신용은 완화되죠. 경제가 회복되고 신용이 완화되면 이것이 다시 하이힐드 채권의 부도율을 떨어뜨립니다. 경제 개선과 부도율 하락은 매도세를 약화시키죠. 이때 일부 매수가 시작되고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은 완전히 반환점을 돌고 다시 처음에 설명한 시작점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인 사이클입니다. 이 과정들은 각각의 다음 사건의 원인이며 이전 사건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연쇄 반응이며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막스는 말합니다. 부실채권 시장에서 기회의 증가와 감소는 리스크에 대한 태도, 신용시장의 사이클 등 다른 사이클과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부실채권 투자 기회의 극적인 사이클을 만듭니다. 11장 부동산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은 자본이나 신용 사이클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건과 수익성 향상은 더 큰 열광과 낙관론을 갖게 하고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리스크가 커졌음을 뜻합니다. 상황이 긍정적이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는 더 큰 위험 수용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뉴스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환경이 좋지 않게 변하면 위험 수용 수준은 과도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그 결과 조정이 이루어져 심리가 부정적이 됩니다. 이는 더욱 가격을 하락시키죠. 여기까진 대부분의
보니 금융 사이클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요소들이며 부동산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는 다른 특이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드 타임입니다. 건물을 건설하기까지는 사업 타당성, 부지 매입, 설계, 허가, 자금 확보 같은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즉 건물은 시장에 나오기까지 몇 년 혹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막스는 상동이라는 메모에서 부동산 사이클은 보통 분명하고 단순하며 정기적으로 반복된다고 적었습니다. 다음은 그 과정입니다. 불황기엔 건설이 줄고 자본 조달도 어렵다. 얼마 후 상황이 좋아진다. 상황이 좋아져 부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불황기에는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할 건물이 거의 없어 임대 및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다.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개발자들이 건설 의욕이 올라간다. 자본 제공자들도 낙관적으로 변해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자금 조달이 쉬워져 더 높은 예상 수익률, 더 낙관적인 개발자가 결합해 채권 건설을 높인다. 첫 번째로 완성된 프로젝트는 강하게 억눌렸던 수요를 만나 빠르게 임대되거나 팔려 개발업자들은 높은 수익을 얻는다. 그런 뉴스가 퍼지자 더 많은 착공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나중에 착공한 건물들은 완공까지 몇 년이 걸린다.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전환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불황기엔 공실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건설이 줄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다른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어져 저절로 계속됩니다. 일반적인 대출에는 생각과 행동 사이의 시간차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경우 부상 후 완공까지 수년이 흐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할 수 있죠. 이것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1980년 웨스트우드의 월시 코리더에는 철골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1970년 호황기에 시작됐던 이 프로젝트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죠. 시작할 때 긍정적이었던 조건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변한 겁니다. 이 녹슨 구조물은 수년간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중단된 사업을 그대로 매입해서 프로젝트를 완공한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발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으며 호황이 아니기에 노동력과 자재도 싸게 구할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들고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 완공 기간이 짧죠. 결정적으로 호황기에 허가를 받아 불황기에 중단된 프로젝트이기에 불황기에 이 프로젝트를 매입하면 호황기의 시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긴 리드타임은 이런 가능성을 만들고 오코트리는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4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연간 주택 착공 건수를 보여줍니다. 2010년 착공 건수는 1940년도와 동일하지만 인구가 증가한 것을 반영하면 1940년의 절반에 불과했죠. 이것은 2007년에서 8년 사이의 금융위기에 아무도 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본다면 다음 해엔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당시에는 수요가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지만 막스와 오코트리는 주택 가격이 강하게 회복될 것이라 판단해 부실주택담보대출과 북미 최대의 개인주택 건설회사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사이클의 본질과 현재 위치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추론이 가능해지죠. 그런 경우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사이클을 다루면서 때때로 어떤 금융현상이 사이클을 멈췄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좋은 시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막스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말한 역사에 대한 태도를 다시 인용합니다. 금융계처럼 역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은 분야는 거의 없을 것이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놀라운 기적을 평가할 통찰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원시적 피난처로 치부된다. 막스는 자신이 투자업에 종사해오면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든지 늘 거기에 살 수 있다든지 인플레이션을 해체한다든지 부동산을 합리화하는 많은 말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과는 상관없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결국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이클이 지속된다고 믿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단어를 지워야 합니다. 절대, 항상, 영원히, 할 수 없다, 아닐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해야만 한다. 집값이 상승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변하고 전문가들은 그 낙관에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막스의 생각에 진짜 도움을 주는 것은 낙관적인 시기에 냉철한 발언을 하거나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의견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투자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착수한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건설 자금을 빌려준 은행도 아닙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울 때 부동산을 매입해 상승 사이클에 탄 투자자입니다. 물론 이런 말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사이클이 작동하는 방식을 깨닫게 해줍니다. 12장 마켓 사이클의 정리.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자산 가격을 논하고 현재 자산 가격이 어디쯤에 있는지 평가하며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로 펀더멘털과 심리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펀더멘털은 대체로 기업의 실적과 현금 흐름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전망에 의해 결정되죠. 펀더멘털은 경제 동향, 수익성, 자본 가용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리는 투자자들이 펀더멘털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영향을 받으며 낙관론과 비관론에 영향을 받습니다. 12장에서는 시장의 주기적인 상승과 하락에 대해 감을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상승과 하락은 주로 심리적인 것이지 펀더멘털 때문이 아닙니다. 가격 변화는 펀더멘털과 변화를 과장합니다. 가격이 상승한 것 자체로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이 좋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펀더멘털이 좋아졌다고 생각해 가격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펀더멘털은 투자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부분이 아니며 막스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막스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추정에서 벗어나는지 또 그것이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투자자의 행동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 본성, 감정이라고 불립니다. 강세장과 약세장. 1970년 초 막스는 한 현명한 투자자에게 강세장의 3단계에 대해 들었습니다. 1단계, 대단히 통찰력 있는 소수만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을 때.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선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3단계, 모든 사람이 상황이 영원히 나아질 것이라고 결론 지을 때. 1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선 가능성을 보지 못하기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주로 폭락 이후에 이렇습니다. 반면 3단계는 시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왔기에 투자자들은 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1단계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저점에서 매수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반대로 3단계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 손실을 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명한 사람이 처음에 하는 일을 바보는 마지막에 한다. 막스는 이 문장이 최고의 투자 지혜이며 사이클의 중요성을 담은 놀라운 정서라고 말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 말을 더 간결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혁신가, 그 다음은 모방가, 마지막은 멍청이다. 막스는 이와 반대는 약세장에 대해서도 3단계로 적었습니다. 1단계, 만연한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몇몇 신중한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인식할 때. 3단계, 모든 사람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확신할 때. 항복은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초기의 올바른 투자를 놓친 투자자들은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저항하지만 대부분 항복하죠. 결국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거나 크게 하락 후 매도합니다. 1단계 때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3단계 때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항복입니다. 마지막 저항자가 포기하고 상승세에 매수했거나 하락세에 매도했을 때는 동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매수가 없다는 것은 강세장의 종말을 의미하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항복하는 사람이 고점과 바닥을 만들며 사이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상황을 조성하게 됩니다. 거품과 폭락. 오늘날 극단적인 강세장과 약세장을 표현하는 가장 인기 있는 용어는 거품과 폭락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1960년대 미국에서 고속 성장을 하는 우량주에 대한 50-50 장세입니다. 여기에 속한 자산은 너무 높은 가격이란 없다는 확신이 있었고 지불한 가격이 조금 높아도 상관없었죠. 회사의 빠른 성적이 곧 그 수준을 따라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익의 80배에서 90배로 거래되다가 열풍이 가라앉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80에서 90%의 손실을 입었다는 뜻이었죠. 1990년대에는 기술주가 유행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시기의 구호였고 역시 너무 높은 가격이란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인터넷은 세상을 바꾸었지만 당시에 있던 인터넷 관련주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100%의 손실을 입었죠.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거품의 필수 요소이자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거품에 참여하는 안전한 방법은 없으며 위험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말이 내일 떨어진다는 말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거품이 꺼지기까지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항복하는 투자자들은 거품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마켓 사이클의 상승세를 압축해 보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다.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전망치를 뛰어넘는다. 좋은 뉴스만 나온다. 주식시장이 강화된다. 투자자들이 낙관적이고 리스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투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자산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오른다. 자본시장이 열려있어 자금 조달과 차환이 쉽다. 채무 불이행이 거의 없다. 신뢰가 높아 위험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진다. 모두가 상황이 영원히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을 무시한 채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만 걱정한다.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기꺼이 매수한다. 가격은 새로운 고점에 도달한다. 매스컴은 신고가를 축하한다. 주식 보유자는 자신의 똑똑함에 감탄한다. 방관자들이 후회하며 항복하고 매수한다. 잠재적 수익률이 낮거나 마이너스이다. 리스크가 높다. 투자자들은 기회를 놓친 것보다 손실을 걱정해야 한다. 지금이 주의할 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고조로 달한 심리, 최대로 완화된 신용 가용성, 최고 수준의 가격, 최소의 잠재 수익률, 최대 리스크는 동시에 이루어지며 대개 매수의 마지막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락세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경제 발전이 둔화된다. 경제가 부정적이다. 기업 이익은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다. 나쁜 뉴스만 나온다. 주식시장이 약화된다. 공포가 심리를 지배해 투자하면 돈을 잃는다고 여긴다. 주식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한다. 자산 가격이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진다. 자본시장이 경색되고 부채 차원이 어려워진다. 채무 불이행이 급증한다. 신뢰도가 낮아 안전한 거래만 이루어지거나 거래가 아예 없다. 모두 상황이 영원히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자들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을 무시하고 손실만 걱정한다.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 신저점에 도달한다. 매스컴은 이런 침체된 추세에 초점을 맞춘다. 투자자들은 침체되고 공황에 빠진다. 주식 보유자들은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한다.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함을 인정받는다. 포기하고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하락세를 더 심화시킨다. 잠재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다. 리스크가 낮다. 투자자는 돈을 잃을 위험은 있고 기회를 놓치는 것만 걱정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공격적이어야 할 때이다. 마켓 사이클의 고점과는 반대로 마지막 낙관주의가 패배를 인정할 때 심리의 최저점, 신용 경색, 최저 가격, 최대의 잠재 수익률, 최소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동일한 순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수년간 시장에서 흐름을 탑니다. 앞서 우리는 사이클에서 위치와
수와 그것이 장래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이제 막스는 이 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 관계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켓 사이클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지점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 추세에 있고 이익은 보통이며 자산 가격은 내재 가치와 일치하며 감정이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익률 전망은 보통이며 미래 수익률에 대한 확률 분포도는 다음 그림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장 사이클이 고점에 있다면 가격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비싸며 낙관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수익률 전망에 대한 확률 분포도는 왼쪽으로 이동하며 부정적인 쪽으로 편향되어 있죠. 반대로 사이클의 저점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가격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분포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례적으로 높은 잠재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확률 분포도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이클의 중간 지점에서는 대부분의 투자가 평균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사이클의 고점에선 대부분의 투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으며 사이클의 저점에선 대부분의 투자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클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3장 마켓 사이클에 대응하는 방법. 투자자의 목표는 미래의 사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포지셔닝하는 겁니다. 투자자는 시장이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하며 더 많이 오르거나 덜 떨어지는 자산을 많이 갖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적게 갖고 싶어하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느냐이죠. 분명히 말했지만 막스는 예측을 믿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포지셔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장이 사이클이 어디쯤에 있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심리와 높은 위험 수용으로 급등할 때 매수하지 않는 것이며 지나친 공포와 패닉으로 높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일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 겁니다. 존 템플턴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실망하여 매도할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보상도 가장 크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나타날 때가 가격이 비싼 때입니다.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좋은 뉴스, 낙관에 대한 의심 없는 수용, 회의주의 감소, 위험 회피 성향 부족, 신용시장 완화, 반대로 가격이 쌀 때 보이는 특징들입니다. 매우 부정적이고 나쁜 뉴스, 침체된 분위기, 회의주의가 확대된 신용시장 경색. 마켓 사이클에 대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투자 위험은 경제나 기업 주식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의 행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도취되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겁먹었을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투자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불하는지는 시장이 뜨거워 너무 비싼 가격이 매겨졌는지 아니면 시장이 냉랭해서 가격이 아주 낮은지에 달렸죠. 막스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메모에 시장 평가 지침을 소개했습니다. 이 요소들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정량화할 수도 없지만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막스는 말합니다. 항목의 두 가지 중 현재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체크하고 왼쪽 항목에 체크가 많다면 지갑을 꼭 지키라면서 말이죠.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막스가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사이클의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적은 내용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투자자들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미디어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시장에 뛰어들라고 하는가 피하라고 하는가? 증권 상품과 펀드 개설은 부자가 될 기회로 여겨지는가?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되는가? 신용 사이클이 자본 이용을 쉽게 만드는가 불가능하게 하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가 낮은가? 우리는 미래를 추측하지 않고 현재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매일 이런 과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 극단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말했듯이 사이클의 과정들은 각각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즉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있었던 일의 결과이며 현재의 상황은 미래에 일어날 일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사이클 내에서 현재 상황을 잘 관찰하면 현재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매수 또는 매도, 공격적 혹은 수비적인 행동 말이죠. 그러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해도 다음에는 위, 가운데, 아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경우가 모두 같은 가능성을 가진 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같고 시장 사이클이 고점에 있다면 하향 조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모든 상황이 같은데 사이클이 저점에 있다면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낮은지만 알아도 엄청난 겁니다. 사이클이 극단으로 향하게 만드는 과도한 움직임을 알아보는 방법은 사례를 통해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사이의 인터넷 거품의 형성 과정에서 투자자는 무엇에 주목해야 했을까요? 긍정적인 경제 소식, 우호적인 기사와 책들, 과도한 위험 수용, 이례적인 높은 투자 수익률, 높은
거품 밸류에이션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거품 속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는 세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친 것처럼 과도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아주 차갑거나 아주 뜨거운 물은 금방 또 누구나 분별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낙관주의와 믿음, 과잉으로 주도된 거품이 가라앉으면 또 다른 거품이 발생하려면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닷컴 붕괴 불과 몇 년 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붐으로 이어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은 다 나쁜가? 라는 메모를 보죠. 탐욕, 높은 수익률, 도치감, 완화된 신용시장, 월스트리트의 독창성, 투자자의 순진함, 이것들은 분명 사이클의 상승세에서 확인된 요소들이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거품은 월스트리트가 뭔가 대단한 것을 발명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투자자로 하여금 회의주의적인 시각과 보수적인 가정을 배제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막스 오크트리는 모기지 거품이 발생할 때 시장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파악해 자산을 매각하고 대규모 부실 펀드를 소규모로 교체했습니다. 막스가 이렇게 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막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뭐가 문제인지 완벽할 이해할 필요도 없고 MBS와 CDO를 해체해볼 필요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막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가 수익률은 좋지 않았고 경제는 호황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막스는 여러분도 역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리스크를 줄일 때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낙관주의, 탐욕 같은 사이클의 극단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보이는데 굳이 현미경을 들고 원인을 찾을 필요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폭락이 왔죠.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브루스 카시와 막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금융기관의 붕괴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자산은 엄청나게 싸 보인다. 금융기가 종말하거나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매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오코트리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붕괴는 리먼의 파산과 함께 멈췄죠. 자본시장이 재개되었고 금융기관은 다시 살아났으며 오코트리가 매입했던 자산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이클에 주의를 기울였더니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시장이 바닥일 때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막스는 말합니다. 먼저 무엇이 바닥인가? 바닥은 패닉에 빠진 마지막 보유자가 매도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항복하고 매도할 보유자가 없으니 이제 매도자가 팔고 싶어하는 것보다 매수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죠. 여기서 다루고 싶은 질문은 언제 매수를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시장이 하락세로 치닫으면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추세가 하락세이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데 바닥에 도달하는 것을 확신하기도 전에 왜 매수해야 하는가 하는 말이죠. 하지만 상황이 안정되고 투자자들이 진정되면 싼 매물은 사라지리라는 것을 지금쯤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오크트리는 바닥을 기다려서 매수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매우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언제 바닥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패배를 인정하는 매도자로부터 원하는 것을 대량 매수할 수 있는 때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미끄러지는 동안입니다. 일단 하락세가 끝나면 매도하려는 매도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수자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따라서 매수를 위해 바닥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야 할까요? 막스의 답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이죠.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스는 더 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훨씬 싼 가격이기 때문이죠. 이런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재 가치를 평가할 줄 알아야 하며 인내에 필요한 용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2008년 큰 손실을 보고 2009년에 큰 이익을 봤다면 별거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2008년에 $100를 넣었다면 그해 29%의 손해를 보고 $71만 남았더라도 2009년까지 기다렸다면 45%의 수익을 얻어 최종 잔고는 $103가 되어 순이익을 남겼을 거라는 말입니다.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기만 했다면 손실은 대부분 만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투자자들은 하락 후 시장에서 탈출했고 이후에 이어진 사이클의 반등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바닥에서 팔아 영구적인 손실로 만드는 겁니다. 사이클의 하락과 상승, 그 사이에서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사이클을 겪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할지 논의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막스는 자신이 쌍둥이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쌍둥이 위험 중 첫 번째는 돈을 잃을 위험이고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칠 위험입니다. 투자자들은 둘 중 하나를 제거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하나에 완전히 노출된 겁니다. 돈을 잃을 위험에만 치중해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 위험과 관련해 투자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대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투자자의 목표, 성격,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사이클이 어디쯤 있는지에 기초해 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시장의 사이클이 고점에 있다면 돈을 잃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시장 사이클이 저점에 있을 때는 기회를 놓칠 위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막스는 한 가지 팁을 줍니다. 미래로 가서 뒤를 돌아바라면서 말이죠. 만약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찾아온다면 좀 더 공격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것 같은가? 아니면 좀 더 방어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것 같은가? 투자자는 돈을 잃을 가능성을 줄이고 싶다면 좀 더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되는가? 이 경우에는 공격성을 높여야 합니다.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에는 큰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은 투자할 돈과 용기, 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신중함, 보수성, 위험 통제, 절제력, 선택 능력, 인내심이었죠. 그렇다면
돈과 용기가 언제나 필요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2007년 초 투자자가 돈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세계 금융위기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는 신중함, 보수성, 위험 통제, 절제력, 선택 능력, 인내심이 필요한 때였죠. 투자를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항상 효과가 있는 전술이나 접근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이클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막스는 여러분도 사이클을 경험하게 될 거라면서 중요한 것은 이에 대응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14장 사이클 포지셔닝. 위의 6가지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사이클 포지셔닝. 주요 사이클에 대해 내린 판단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과정. 자산 선택. 어떤 시장, 틈새 분야, 특정 증권이나 자산을 비중 확대할지 축소할지 결정하는 과정. 포지셔닝과 자산 선택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두 가지 주요 수단입니다. 공격성, 리스크를 증가시킴, 투자자본 확대, 위험 자산 보유, 금융 레버리지 또는 고베타 전략 사용. 방어성, 리스크를 감소시킴, 투자자본 축소 및 현금 보유, 안전자산 강조, 호황이 아니라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 매수, 레버리지와 베타를 피함. 공격과 방어는 현재 사이클 상의 위치를 보고 향후 어떤 방향을 보일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기술, 반복 가능한 지적 프로세스를 합리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운, 기술과 합리적인 가정이 소용없다고 밝혀진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것. 포트폴리오 관리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기술과 운입니다. 투자자에게 기술이 없다면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운은 와일드 카드입니다. 운은 좋은 결정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고 나쁜 결정을 성공시킬 수 있지만 대개 단기적인 성과에 그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고 봐야 하죠.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짝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기대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투자자의 행동에 대한 기준치이죠. 사이클 포지셔닝은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투자자가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경제 및 이익 사이클이 상승하고 투자자 심리와 위험에 대한 태도는 과열되지 않고 침체되어 있으며 자산 가격은 내재 가치에 비해 중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 공격성이 요구되죠. 따라서 자본금을 더 투입하고 위험 수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음 그래프의 점선은 좋은 시장 환경에서 공격적인 사이클 포지셔닝을 한 투자자의 전망입니다. 예상대로 시장이 좋으면 수익은 더 없고 예상과 달리 시장이 좋지 않으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반대로 분석 결과 사이클 포지셔닝이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지쳐있고 심리는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자산 가격도 높습니다. 즉 방어를 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이런 경우 자금을 회수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축소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시장 환경이 나빠진다면 방어적인 포지션을 한 투자자는 시장보다 손실을 덜 입어 뛰어난 성과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포지셔닝에 대한 노력이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시장이 상승세로 돌변한다면 그 결정은 저조한 투자 성과로 이어질 겁니다. 시장이 사이클의 저점에 있을 때 이익 가능성은 평소보다 높고 손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장 사이클이 고점에 있을 때는 반대죠. 논리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관계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포지셔닝을 잘 결정하면 시장 경향을 내 편으로 만들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 경향이 내게 우호적일 때 투자한다면 바람을 등지게 될 것이고 시장 경향이 내게 비우호적이라면 그 반대일 겁니다. 자산 선택 기술. 자산 선택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을 구별하고 포트폴리오에서 그들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 가격이 내재 가치에 비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자산 가격이 내재 가치에 비해 낮을수록 기대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내재 가치에 대해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갖는 투자자들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막스는 이것을 2차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컨센서스와 다르게 생각하면서 더 잘 생각하는 능력이죠. 2차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뛰어난 투자자는 저조한 성과를 내는 자산과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자산을 구별할 수 있고 따라서 전자에는 덜 투자하고 후자에는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우수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대칭적 결과입니다. 선택 기술이 없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같습니다. 따라서 그는 시장이 좋을 때 잘하고 시장이 나쁠 때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쪽을 선택해야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산 선택에 탁월한 기술을 가진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는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시장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세에는 더 많이 하락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상승 잠재력은 높으면서도 하락 리스크는 적은 자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승세에는 시장보다 더 뛰어나고 하락세에는 시장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쁜 성과에 그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산 선택에 있어 탁월한 기술을 가진 늘 방어적인 투자자가 있다면 그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시장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일 것이고 시장이 오를 때는 시장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쁜 성과에 그칠 겁니다. 요컨대 탁월한 자산 선택 기술을 가진 투자자들은 공격형이든 방어형이든 모두 시장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늘 공격적이거나 늘 방어적이지 않아도 사이클 포지셔닝 기술을 겸비한 투자자는 적절한 시기에 시장 노출도를 정확히 조절해 높은 성과를 내는 종목
종목 비율을 평균 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하고 어떨 때는 방어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좋은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사이클이 하락하기 전에 방어적으로 변하고 사이클이 상승하기 전에 공격적으로 변한 투자자가 가장 뛰어난 투자자입니다. 자산 선택 기술과 사이클 포지셔닝 기술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이 둘을 나누기는 했지만 훌륭한 투자자는 둘 다 가지고 있으며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파악하는데 훌륭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 시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움직임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포지셔닝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즉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또 언제 그렇게 하는지, 즉 사이클의 저점에서 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이클의 고점이나 저점에서 맞춰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공적인 포지셔닝입니다. 15장 대응의 한계. 사이클의 이해 과정과 관련된 여러 고려사항들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다는 투자자의 자신감을 적절히 억제하는 방법들을 다뤘습니다. 이번 장에선 이런 고려사항들을 다시 한번 반복 요약하려고 합니다. 말했듯이 투자는 미래의 사건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포지셔닝하는 겁니다.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확률뿐입니다. 확률을 알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맞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관찰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일을 찾는다 해도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 위험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신이 추론이 맞았다고 입증되기까지 긴 시간을 극복할 인내가 필요하죠. 항복한 투자자들은 예리한 지성으로 내린 그들의 결론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어야 했습니다. 비록 시장과 다른 결론이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항복하고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기보다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사이클이 비싼과 저렴 사이의 양극단 사이, 즉 가운데인 적정에 있을 때 가격과 가치의 관계는 극단처럼 명백하지 않습니다. 사이클의 중간은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죠. 또 중간을 구별하는 것은 극단을 구별하는 것만큼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막스는 사이클의 최극단에서만 판단이 맞을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도 극단을 제외하고서는 꾸준히 성공할 수 없다면서 말이죠. 다시 말해 지금이 사이클이 중간 지점인지를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 양극단을 맞추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수익률이나 모든 측면에서 좋다는 겁니다. 사이클 포지셔닝은 쉽지 않습니다. 막스는 여러분이 사이클 포지셔닝을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16장 성공의 사이클. 막스는 투자 경력을 쌓아오면서 성공의 사이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설명했던 다른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밀물과 썰물은 대부분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인간 본성의 역할. 성공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좋지 않다. 성공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것은 대개 더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투자에는 겸손과 자신감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있죠. 가장 수익성이 큰 좋은 자산들은 보통 숨겨져 있거나 무시되는 것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에 충분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통념과 다른 투자자의 선택이 투자자의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릴 경우 투자자는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의견에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미래의 경제, 시장, 금리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논리를 재검토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거나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자만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으로부터 배울 가치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투자에서 성공을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특히 위험한 교훈, 돈을 버는 것이 쉽고 위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처음의 성공을 만들어냈던 정보가 다른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인기의 역할, 성공의 투자 실패의 씨앗이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단기 투자의 실적은 인기 콘테스트와 같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자산은 대개 명백한 이점이 있어 인기를 얻었고 따라서 가격이 높아진 것들이죠. 반면에 저렴한 자산들은 대부분 아직 군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이란 다른 자산과 비교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장점이 아무리 크더라도 무한히 더 가치 있을 수는 없죠. A가 B에 비해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 B에 비해 과대평가될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이 B의 수익률이 너무 형편없어서 B를 포기하고 A로 갈아탄다면 B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때가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핫한 자산관리사와 펀드에 더 많은 돈이 몰리고 이것이 억제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더 많이 몰린 자금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고 결국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자본이 몰리는 동안 잠재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얼마간 저조한 수익률을 내는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저렴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나은 결과를 낼 준비를 하는 것이죠. 투자에서 성공의 비법은 모든
것들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이클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효과가 없을 때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아지트 자인은 막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어려워지기 전까지 쉽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가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투자에 있어 중요한 모든 것은 직관에 반하고 모두에게 명백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투자자들은 인기가 있는 자산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친구는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기업의 역할, 성공하고 실패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역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발생합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제록스입니다. 이 사무 복사 기기의 거대 기업은 습식 복사 과정에서 벗어나게 한 최초의 회사로 1960년대 당시엔 건식 복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미래가 밝았습니다. 제록스는 렌털 모델만 고집했고 복사기를 판매하거나 리스하지 않았죠. 제록스는 영원히 성장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록스는 복사기 시장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1975년 회사의 특허권을 다른 복사기 업체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제록스가 점유하던 복사기 시장에서 제록스의 점유율은 100%에서 1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제록스는 1968년에 니프티 50의 선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영원하지 않았죠.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성공한 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관료주의적이고 행동이 느려지며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고 평범한 군중의 하나가 되면 성공은 실패의 씨앗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실패 역시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제록스의 새로운 경영진은 공격적인 절감과 정례 해고를 단행했으며 후지의 지분 50%를 후지필름에 팔았으며 중국과 홍콩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또 부채 조정에 성공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수익성을 회복했습니다. 타이밍의 역할, 타이밍은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맞추면 현금보다 좋은 상황에 시장에 뛰어들 수 있죠.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시작된 것은 1977년, 78년입니다. 막스가 이 투자에 처음 참여했을 당시 하이힐드 채권 시장은 30억 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기관은 정크본드라고 부르는 채권을 사지 못하게 했죠. 한마디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것은 과소평가된 자산이라는 뜻이고 빨리 뛰어드는 것이 이득이라는 뜻이었죠. 막스는 자신이 부실채권이라는 자산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가격이 낮을 때 알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붐비는 시장에서 괜찮은 수익을 얻으려 애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붐비는 분야에 늦게 진입한 사람은 마지막 바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시기는 나쁜 시기를 만든다. 이는 시계추의 움직임만큼이나 확실한 법칙입니다. 좋은 시기 뒤에는 머지않아 나쁜 시기가 따라오죠. 그뿐만 아니라 좋은 시기 자체가 종종 나쁜 시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경솔하게 채권을 발행하거나 과잉 건설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좋은 시기가 반드시 더 좋은 시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은 사이클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7장 사이클의 미래.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의 여러 사례들을 다뤘습니다. 막스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막스는 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하던 수많은 경우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중앙은행과 재무부 수장들의 전지전능함을 이유로 들며 경제 사이클이나 이익 사이클이 더 이상 변동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막스는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메모에서 이 주제에 대해 썼습니다. 기사의 핵심 문단은 이렇다. 새로운 컨센서스가 떠오르고 있다. 거대하고 부정적인 경기 순환이 다스려졌다는 것이다. 67개월 동안 이어진 현재의 경기 확장은 이미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소비자들의 경우 불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보다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시어스의 회장은 침체를 겪어야만 한다는 자연 법칙은 없다 라고 말했고 아모코 회장은 세기가 바뀔 때까지 계속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했다. 사라리 CEO는 사이클을 하락시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6년 진술된 이 말들 이후 한동안 호황기는 계속되었죠. 2001년에 완만한 침체가 있었고 2008년이 돼서야 대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번영을 방해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나라의 번영이 미래에 반드시 쇠퇴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나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황금의 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업은 건강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말을 한 대통령은 후보입니다. 위의 말들은 10년 이상 세계를 괴롭힌 대공황의 문턱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막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다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이죠. 사람이 개입하는 한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전자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물리학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라. 즉 전자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학적 작용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어려웠을 거라는 이야기죠. 투자자들은 결정할 때 늘 감정을 동반합니다. 그 결과 엉뚱한 시기에 도취되거나
위축되거나 낙담합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상승 가능성을 과장하고 상황이 안 풀릴 때는 하락 위험을 과장합니다. 따라서 추세를 사이클의 극단으로 가지고 가죠.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막스는 사이클의 지속성에 대해 적었습니다. 사이클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것들은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인간이 관여하면 무엇이든 변하고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감정은 일관성이 없으며 꾸준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적게 모은다. 사람들은 재무 상태가 위태로워진다 해도 즐거움이나 수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돈을 빌린다. 사이클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경제는 소비자들이 외부 사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소비를 늘리거나 줄임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거듭할 것이다. 기업들은 사이클의 상승기에는 장밋빛을 예상하고 따라서 재고를 과도하게 늘릴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이것들은 부담이 된다. 자본 제공자들은 호황에는 자금을 싸게 제공하며 과도한 팽창을 저장하다가 좋은 시절이 끝나면 고삐를 당길 것이다. 사이클을 무시하고 추세를 추정하는 것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감정과 감정이 초래하는 사이클의 지나친 움직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니프티 50를 경험했던 1968년 막스는 22살이었고 투자업계에서 신입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어린 나이에 일찍 비교적 적은 대가를 치르고 잘못된 개념을 깨달았다고 막스는 말하죠. 때문에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거품과 2007년의 세계 금융위기도 알아챌 수 있었다면서 말이죠. 극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이클의 발생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경제와 시장은 과거에 한 번도 일직선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자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책은 끝을 맺습니다. 막스는 투자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 현재 포트폴리오를 포지셔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안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사이클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이클은 연쇄작용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고 현재는 미래의 원인입니다. 즉 현재를 알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사이클 내에서 현재 위치죠. 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태도와 투자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이클의 고점에서는 탐욕, 낙관론, 과도한 위험 수용, 신용 완화 같은 호황기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때는 방어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이클의 저점에서는 공포, 비관론, 과도한 위험 회피, 신용 경색 같은 침체기의 특성을 보이죠. 이때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사이클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불황기나 호황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항상 막스가 준 체크리스트를 현재에 대입해보고 가설을 세우고 시간이 지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놓친 것이 있는지 수정해 본다면 우리는 사이클을 공부하지 않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